집값을 잡겠다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는데 집값이 진짜 잡힐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안타까운 얘기를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집값은 일단 잡힐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그런 기대는 일단 안 하는 게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이제 왜 그러냐면 집값이 왜 오르나부터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오르는 거는 가장 큰 이유는 수요 공급의 불일치 때문에 오릅니다. 예, 수요는 많은데 그에 비해서 공급은 적고, 그러다 보니 가격이 오른다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럼 이게 해결이 되려면은 수요가 줄거나 공급이 늘거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수요는 줄일 수가 없는 상황이고, 수요를 이제 억지로 잠깐 줄여놓은 게 이제 이 대책인데, 공급이 바뀌냐? 공급이 바뀌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일단 구조적으로 어렵다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고, 그런 데다가 지금 하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통합 팽창 일로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계속. 그 얘기는 결국 무슨 말이에요? 돈의 값어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당장 봐도 추경 나왔죠. 비탄감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기본소득도 계속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금리 인하되고 있고, 결국 대출을 조인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시장의 통화량은 증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란 말이죠. 근데 어떻게 집값이 떨어져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정책은 일종의 소비 심리를 잠깐 눌러놓는 정도밖에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게 너무 명백한 상황입니다. 집값이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직장인 분들도 계시고, 현금 그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옳다 그르다 얘기는 안 하겠고, 다만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걸 얘기를 좀 하자면은, 본질적인 문제가 사실 어디에 있냐면은 취득세 중과에 있어요. 사실은 그 똘똘한 한 채의 그런 열풍이 만들어진 게 한 채밖에 가질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언뜻 생각하면 한 채만 갖게 됐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각자 하나만 가지고 가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잖아요. 오히려 너무 고가주택에 쏠리는, 그리고 지방과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이 더 양극화가 벌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부터 바꿔야 되긴 하거든요. 쉽게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시적인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취득세 중과가 풀릴 가능성 같은 건 없거든요. 사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은 너무 빨리 상승하는 것만큼은 막아야 될 거잖아요. 그 상승의 속도는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막는 역할은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채를 갖고 있으라고 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욕심들이 나요. 잠실로 과연 끝날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제 강남 가고 싶어요. 네, 강남 뭐 대치동 갈까? 대치동에서 끝날까요? 그럼 반포 가고 싶어요.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예를 들어 60, 70 돼서 내가 100억짜리 집 깔고 앉아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숫자만 늘리는 거에 몰두하기가 되게 쉽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살지 말고 어느 정도에서 자제를 하고 돈을 잘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 서울 집값이 10억을 돌파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 이제 내 집 마련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평범한 월급쟁이들은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린 걸까요? 거기서 조금 사고방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서울에 내 집을 꼭 마련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라고 자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근데 이제 뭐 지방에 살아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서울이 필요할 이유가 있겠죠. 뭐 직장이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그런 데는 전월세로 살아도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서울이라는 곳이 전월세가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갱신권을 사용한다고 해도 4년이고, 4년 후엔 굉장히 많이 오를 수도 있고, 갱신권을 쓰지도 못하고 이제 쫓겨나는 경우도 있고, 사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꿈꾼다는 그 마음은 너무 잘 알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그 희망 고문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현실적인 생각은 어떤 거냐면, 내 재산을 굉장히 많이 불려야 되겠다라는 것 쪽에 좀 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기회가 와요. 찬스가 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를 노려가지고 서울로 입성을 할 수가 있고, 안 된다고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내 재산을 4년에 2배씩은 내가 불려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면 부동산의 큰 사이클이랑 한번 맞물리게 되면 굉장히 크게 재산을 불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전략을 가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게 좋겠다고 봅니다. 사이클이 좀 명확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시장은 강세인가요? 아니면 약세인가요? 이런 거를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강세장이 아니냐라고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근데 강세장 아니고요, 약세장이에요. 지금은. 근데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은 대중이 막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여의도가 뭐 50억을 찍었다, 무슨 뭐 반포가 70억을 찍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은 그럼 내일 내가 반포 가서 하나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중
대중이 참여를 못해요. 장은 약세예요. 그러니까 일부만 참여하는 장이죠. 지금은 사실은 약세장입니다. 그러면 강세장은 어떤 거냐면 결국 대중들이 막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여러 가지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법적으로도 규제가 뭐 완화됐다든지 유동성도 굉장히 많이 풀린다든지 그리고 적은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부동산들이 많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져요. 근데 그런 강세장이 오려면은 지금으로부터는 한 4, 5년 정도는 기다려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얼마든지 소액 투자자들도 할 수 있는 때다 이런 얘기. 절대 이런 데는 사면 안 된다. 일단 소규모 단지는 절대 사지 말아라. 500세대 이하 단지는 절대 사지 말아라. 물론 500세대 이하도 되는 것들이 있긴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안 보는 것 쪽으로 해라. 투자라는 거는 남들도 다 좋아할 수 있는 거를 뽑는 거거든요. 남들이 다 좋아하려면 눈에 보여야 돼요 일단. 근데 500세대 이하의 단지는 보이지를 않아요. 잘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큰 단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잖아요. 어디 있는지. 인지도를 높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 나 저기 들어가고 싶어. 이 욕망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욕망을 자극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하 단지들은 아예 쳐다도 보지 말아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생각 가지고 집을 막 찾다가도 돈이 항상 모자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점점점 낮춰. 살고 싶은 지역인데 이 돈에 맞는데 여기밖에 없네. 이렇게 해가지고 덜컥 사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고를 수 있는 쉬운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개발한 방법입니다. 4년에 2배. 이게 목표거든요.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 초보자들도 많이 있으실 테니까 조금 설명을 하자면 4년에 2배라는 건 내 투자 금액의 2배예요. 예, 내가 뭐 예를 들어 4억짜리를 1억 2천에 샀는데 4억이 8억이 되는 거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니고 투자한 금액 1억 2천이 들어가면 1억 2천이 이제 2배가 돼요. 이런 데를 골라야 되잖아요. 그런 데를 찾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런 데를 찾냐?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투자 점수 시스템이라는 거거든요. 강남역 신전이에요. 4가지 카테고리인데 이제 강남이냐 준강남이냐. 강남이면 1점, 준강남이면 0.5점입니다. 역세권이면 1점, 준역세권이면 0.5점, 신축이면 1점, 준신축이면 0.5점. 마지막 저는 전세 비율인데 전세 비율은 강남권이냐 준강남권이냐에 따라 좀 틀려요. 0.1점만 있는 게 아니라 0.1점 마이너스 1점 이렇게 3개가 있어요. 4점 만점이에요. 4점 만점인데 여기서 2.5점만 넘어가면 무조건 투자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강남에 있는 역세권의 신축이라고 해보세요. 오르겠죠 물론? 오르겠는데 이게 투자성이 있는 거랑 오르는 거랑 좀 틀리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투자성이라는 거는 4년에 2배까지는 안 돼도 최소한 4년에 한 양도세 같은 거 빼고 올라가는 게 한 50%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지 투자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연간 상승이 10% 이상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럴 수 있는 대상이냐를 보는 건데 근데 이제 마지막 전세 비율에서 강남권은 전세 비율이 45%에서 50% 사이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0점이에요. 0점. 그러면은 이게 3점을 받잖아요.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강남에 있는 역세권의 신축인데 전세 비율이 43%예요. 그럼 45% 아래잖아요. 그 얘기는 매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마이너스 1점이에요. 3점이 아니라 2점이 돼버리잖아요. 이런 투자성이 없습니다. 안 오른다는 뜻이 아니라 투자성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사면 안 되는 때예요. 너무 굉장히 많은 게 아주 훤하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대입을 해보시면 되고 여기서 제가 또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2.5점이 넘는 것 중에 투자성이 없는 건 거의 없다시피 한 건 거의 확실해요. 그러나 2.5점이 안 되는데 투자성이 있는 건 사실 있어요. 공부를 좀 더 해야죠. 해야 되는데 2.5점이 됐는데 투자성이 없는 물건이라는 건 거의 없으니까 2.5점만 넘으면 과감하게 내가 투자를 해도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셔도 될 정도다. 그런 얘기예요. 2.5점이 안 되는데도 투자성이 있는 거 이런 거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재건축 같은 거예요. 재건축은 전세 비율이 아주 낮거든요. 무조건 마이너스 1점이에요. 점수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도 투자성이 있잖아요. 2.5점이 안 돼도 투자성이 있는 건 있어요. 있긴 있으나 이왕이면은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 2.5점이 넘는 거를 찾는 게 좋고 특히 이렇게 소액 투자자들이나 월급쟁이들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다 대입하기에는 너무 쉽고 편한 잣대예요. 그렇게 한번 대입을 해보시면 아주 많이 편해지실 거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은 망하지 않는다. 불패 신화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옛말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사실 선진국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유럽 같은데 경제 나쁘거든요. 지금 다 나쁘잖아요. 근데 유럽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전혀 안 떨어졌습니다. 영국의 런던이라든지 뭐 스페인 뭐 바르셀로나라든지 이런 데 부동산 가격이 어떠냐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사실 뭐 뉴욕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데들은 땅덩어리 얘기도 하잖아요. 예, 우리나라 이제 인구도 줄어들고 이러는데 과연 부동산의 미래가
있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호주 같은 나라는 옛날에 망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구 밀도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넓은 땅덩어리에 왜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비싸게 부동산 가격을 지불하고 이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왜냐, 인간은 어차피 모이려고 하고 모이면서 시너지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모일 수 있는 데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들에 있는 부동산은 대체 수단이 안 돼요. 전 세계 다 공통이에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정말로 무슨 베네수엘라처럼 망한다든지 그건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부동산은 잘못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이상한 생각인 거예요. 소유하거나 관련된 부동산을 갖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희소성이 더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는 거를 내가 살 수 있냐 없냐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데들은 떨어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부동산 공부를 좀 해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그 전세 레버리지라는 그런 기법이 이미 시장에서 다 통용되고 있는 얘기였어요. 다만 뭐가 문제였냐면 사람들이 계속 통용되는 건가 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돈 번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해. 그런데 이걸 또 해도 되는 건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렇게 된 게 우연이 된 건지, 이 단지에만 적용되는 거지, 이 시점에만 적용되는 건지 이런 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되는 거다라는 걸 알아내서 그걸 체계화시킨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고 시장에 내놨을 때 야 이게 진짜 될까라고 여전히 계속 의심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것들을 해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너무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파트를 내가 갖고 있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또 하나 산다?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옛날에는 무서운 일이었다고요. 그런데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집이다라고 하면은 내가 대출 받아서라도 또 사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그걸 행위를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해서.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내가 해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많이 통용이 됐고 약간 부작용도 발생하고 뭐 갭 투자로 이제 변형도 되고 이제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또 사고 하는 게 막혔잖아요. 지금 취득세 중과가 돼서 막혀서 이 시점에 와서 다시 돈을 벌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부동산 사이클을 어떻게 할까? 이제 그럼 많은 사람들이 지금처럼 뭐 징후를 알려주세요.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실은 다 필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부동산 시장이 계속 있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도 자기는 제일 늦게 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을 떠나기가 되게 쉽죠. 내가 이제 할 거 다 했어. 그리고 투자 다 했어. 그럼 뭐 재미가 없잖아요. 이제 돈이 또 생겨서 막 또 사고 막 이런 상황이 아니면은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재미가 없어도 적당한 관심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적당한 관심조차 안 갖기가 굉장히 쉽다는 얘기예요. 따박따박 월세 받는 건물을 사고 싶다 하시는 게 영원한 로망일 것 같은데 수익형 부동산과 배당주 투자는 사실 낭만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일단은 수익형 부동산을 좋은 걸 사기가 일단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조금 이제 그 수익도 맞지가 않아요. 근래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보시면 또 많이 느끼겠지만 사람 많이 다니는데 1층 같은 데도 막 공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이제 되게 충격적인 거거든요. 사실은 경기도 많이 타기도 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그걸 가지고 있는데 막 공실이라든지 이러면 되게 충격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지역을 골라야 되는데 그게 되게 드물어요. 그런 걸 고른다는 게 일단 어려워요. 수익률이 안 나와요. 좋은 데들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지금 한 2.5%도 나올까 말까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내가 수익을 얻으려고 한 건데 이게 수익형 부동산이 아닌 셈이잖아요. 금액이 또 비싸요. 성수동 같은 데는 아직도 이제 계속 성장하는 그런 추세인데 그러면 현금 최소한 30억은 있어야 되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구조고 적은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좋은 데가 있냐? 그런 데가 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그 은퇴한 사람들 이런 것들은 다 안 되니까 뭐를 많이 생각하냐면 다가구 같은 거 조금 이제 수도권에 다가구 같은 걸 사가지고 뭐 월세 받아가지고 이런 걸 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월세는 잘 받아요.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막 본인이 다 고치고 이런 걸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가면 갈수록 집의 가치가 어느 정도는 올라가 줘야 되는데 올라가지질 않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 20억에 샀어요. 근데 이게 뭐 10년이 돼도 20억밖에 안 해. 실제로 그리고 20억에 팔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위험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또 세금 문제도 있고 건강보험료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이런 세금적인 문제도 굉장히 커요. 실제로는 수익형 부동산을 해가지고 한다는 거는 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본질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좀 일찍부터 은퇴 준비를 해야 돼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된다. 준비가 미흡한 채로 나와가지고 돈이 생기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당장 굉장히 압박을 받아요. 줄어들잖아요, 계속. 이거를 느끼는 순간 막 초조해지는 거예요. 옛날에 월급 받았을 때 어쨌든 내 재산이 줄지는 않잖아요. 월급 범위 내에서 쓰고 이러는데 이제 막 내 재산이 막 줄으면은 불안해지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뭐 무슨 일이라도 생겨서 확 더 돈이 쓸 일이 나간다든지 이러면 어떡하지? 근데 이렇게 압박을 받으면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너무 엉뚱하고 바보 같은 선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부동산을 사게 되고 옆에서 보면 아니 왜 그런 걸 샀어? 이런 누구나 봐도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결국 그게 은퇴 준비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최소한 내가 은퇴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이 있다라고 하면 10년 전부터는 무조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경제적인 압박을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꼭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꼭 하시고 제발 10년 전부터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4년에 100%의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확신하실 수 있는 이유가 너무 쉬워요, 사실. 자, 지금 계산해 볼게요. 잘 따라오세요. 여러분들이 써가면서 한번 보세요. 자, 이제 매가가 4억이에요. 매가 4억짜리 사요. 근데 전세 비율이 60%예요. 이제 전세가가 2억 4천이라는 얘기잖아요. 투자금이 얼마예요? 1억 6천이잖아요. 그렇죠? 이 4억짜리 아파트가 얼마나 성장할 건가를 이제 한번 보세요. 그럼 성장률이 여러분들 이제 여러 가지 부동산 사이트들 보시잖아요. 한 10년 동안 얼마나 성장했나 한번 보세요. 서울 수도권 중 유망한 데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100%가 다 넘어요. 10년 동안 100% 넘게 성장을 했어요. 그 얘기는 결국 매년 10%씩 상승했다는 뜻이잖아요.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일단 그렇게 한 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서 그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을 일단 고른다는 거예요. 10%쯤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을 골랐다고 쳐봐요. 내가 4년 동안 10% 상승, 이건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성장액이 4억짜리가 연간 4천만 원 상승한다는 거잖아요. 4년이면 얼마 상승해요? 1억 6천 상승하잖아요. 나 투자금 1억 6천이었잖아요. 딱 2배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전세 비율 한 60% 되고 10%씩 상승할 것 같은 데만 딱 찾으면 그냥 2배 딱 나오는 거예요. 사실 시장이라는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4년이 되었는데 수익률이 100%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또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프로라는 건 목표니까 우리가 맨날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도 그렇게 맨날 달성하지 못합니다. 사실 최하로 보는 건 50%거든요. 50% 정도만 돼도 연간 2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한 거잖아요. 초보자들이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부동산 투자를 한 번 내가 할 때 정말 잘해야지 하고 끝나는 일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고 평생 부동산 투자를 하게 돼요. 저는 이제 4년에 이제 한번 매도를 할 거를 이제 얘기를 했지만은 2년 지나서 또 하나를 사야 되거든요. 또 2년 있으면 이제 원래 샀던 거 팔아야죠. 팔면 다른 것도 사야 되죠.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고 만약에 상승장이 왔다 그러면 4년 기다릴 게 아니라 2년 만에 팔고 또 사고 이런 거 해야 되죠. 그러니까 평생 할 수 있게 쭉 되는 거예요. 계속. 나중에 이제 좀 재산이 늘어나서 수익형 전세 레버리지 기법으로 넘어가게 된다 하더라도 한 5채까지는 계속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한 10년에 걸쳐서지만 또 전세 관리해야 되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계속 많은 이제 행위를 하게 됩니다. 무슨 1년에 막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아니 50% 정도 날 때도 있고 70% 날 때도 있고 목표한 대로 100% 날 때도 있다 하더라도 50% 정도만 넘는다고 해도 그 성적은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 번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남들보다는 일단 탁월한 성적을 낸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이 로드맵 상에서는 5천만 원 가지고 투자하고 내가 매달 200만 원 정도만 저축할 수 있고 부동산 사이클을 이용할 수만 있으면 12년 되면 20억 만든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반드시 된다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그거보다 좀 못 미친다고 해도 14억을 만들었어. 뭐 12억을 만들었어. 그건 적은 수는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해볼 만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이대별로 반드시 완수하고 넘어가야 한다라는 것이 좀 있을까요? 20대면 일단은 당연히 이제 재테크에 이제 눈을 떠야 되고 돈이라는 게 뭐고 내가 돈을 어떻게 불려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조금 이제 시행착오도 겪어가면서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기본적인 걸 이제 익혀놓고 부동산에 대한 뭐 기본적인 것들 이런 걸 다 배우는 시간을 꼭 20대에 해야 되고 30대는 무조건 첫 부동산 투자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다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이제 30대 정도 되면은 저축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때고 이러니까 그걸 모아서 내가 또 부동산을 사야지 라는 이제 계획을 부동산 사이클링 기법을 30대부터는 반드시 시작해야 된다. 예, 저는 꼭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작은 돈에서 시작할 수 있으니까 이게 12년 정도 걸려요. 12년 정도 걸리면 40대가 돼버리잖아요. 40대가 되면 은퇴에 10년 남은 거잖아요. 은퇴 준비를 이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40대부터는 이제 수익형 전세 레버리지를 시작해야 돼요. 부동산을 통해서 내가 매달
자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걸 40대부터는 꼭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50대가 되면은 수익형 전세 레버리지가 어느 정도는 완성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50대 되면은 그 결과를 보면서 전세 레버리지 기법을 조금 더 포트폴리오를 강화한다든지 교체한다든지 일단 어느 정도 돈이 나오는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과 진짜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상태에서 하는 거랑은 완전히 틀린 거죠. 강화된 강력한 포트폴리오를 갖는 그런 교체 작업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삼으면 좋겠고요. 60대 70대쯤 되시면 이제 좀 많이 이제 베풀면서 사는 주변에 자꾸 좀 많이 베풀고 그러면서 이제 인생을 재밌게 사실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좀 잘 쓸까? 어떻게 하면 좀 잘 베풀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젊은 사람들한테 좀 힘이 돼줄 수 있는 뭐 이런 걸 좀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많이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좋은 삶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살아남았다는 건 강하다는 거다. 이 부동산 시장이 오래 남아 계실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욕망으로 뒷받침한 꾸준함이에요. 산에 들어가서 그냥 자연을 벗삼아서 살아도 되지 뭐 돈이 뭐가 필요해 이렇게 한다면 그런 꾸준함이 생길 수 있겠어요? 그런 욕망이 없으면. 욕망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내가 더 잘 살고 싶다라는 거, 내가 좀 더 베풀고 살고 싶다라는 거 이런 것에 욕망이 있으니까 그 꾸준함을 유지했던 것 같아요. 다만 욕망이 너무 크면 때려쳐요. 욕망만큼 안 되니까. 아니면 이제 그 욕망을 빨리 충족하고 싶은 마음에서 위험한 것에 손대거나 이러거든요. 컨트롤할 필요는 있어요. 정말 잘 살고는 싶지만 안 된다면 꾸준함으로라도 내가 버텨야 되겠다. 이런 게 가장 중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번의 실패가 되게 크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큰 실패를 마주하신 경험이 있으신지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실패한 거 있죠, 당연히. 옛날에는 뭐 저도 이제 모르고 상가 같은 것도 하고 이래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도 많이 했고 주권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걸 또 손대가지고 고생도 많이 했고 이런 경험들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점점 경험이 많이 쌓일수록 좀 더 안전하고 확실한 것 쪽으로 이제 다 바뀌어지게 됐지만은 옛날에는 뭐 마음 고생을 많이 시켰었고요. 투자라는 거는 확률이 높으냐 낮으냐 이걸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냐 없냐를 자꾸 생각하지 말고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높으냐 낮으냐 이걸 잘 볼 수 있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주식하지 말고 코인하지 말고 자꾸 부동산 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증명이 됐잖아요. 역사적으로 너무 부동산에서 돈 번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정말 그야말로 널려있다시피 하잖아요. 그 숫자를 굳이 따지자면 많지는 않은 거지만 어쨌든 아주 그냥 잘 보이잖아요. 진짜로 주식해서 진짜 부자 된 사람 실제로 주변에서 본 적이 있냐고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 그랬대더라 뭐 누가 잠깐 돈 벌었다 이런 건 있지만 부자 됐더라 이런 건 없어요. 사실 코인도 부자 됐더라 이런 것도 그냥 멀리서 들릴 뿐이지 내가 어디 갔는데 이 사람 코인으로 부자 됐잖아 단 한 명도 없어요. 그 얘기는 결국 무슨 말이냐면 구조적으로 부자가 되기가 매우 어렵다는 뜻이에요. 근데 반대로 부동산은 구조적으로 부자가 되기가 되게 쉽다라는 거예요.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확률 높은 거에 집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패를 하지 않더라도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불안감이나 어떤 의심이 계속 올라오기 마련인데 내안의 두려운 거 어떻게 싸우시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 희망이 되는 말을 하나 해드리겠는데요. 저도 여전히 지금 투자하고 포트폴리오도 교체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실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 재산을 계속 하는 것도 여전히 하고 있거든요. 뭔가 할 때 막 너무 편하게 막 탁탁탁탁 계약서 도장 찍고 이럴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불면의 밤을 보냅니다. 이게 잘하는 걸까? 근데 그렇게 불안해할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냐면은 리스크는 그럼 얼마나 크지? 이런 생각을 해요. 많이 벌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많이 버는 건 계산상으로 많이 버니까 가는 거예요. 투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틀릴 수도 있잖아요. 리스크는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지? 내가 뭐 얘가 만약에 내가 생각한 것처럼 잘 안 됐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지? 라는 걸 잘 생각해 봐요. 별로 크게 잘못될 일이 없어. 막말로. 돈을 좀 못 버는 정도야. 이런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럼 과감하게 한다. 내 마음을 그 불안감을 잠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투자는 기대치는 크고 계산해 보니까 리스크는 작은 게 있으면 과감하게 베팅을 해야 돼요. 사람들은 딱 그 반대로 하거든요. 기대치는 별로 안 크고 생각해보면 리스크는 엄청 큰 거에 사람들은 많이 반응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욕심 때문에도 반응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막 좋다 하는 건 이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거에 반응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반대로 해야 돼요. 10년 전의 지금과 지금의 대표님의 투자 기준에서 가장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전에는 저평가된 물건들을 많이 봤어요.
예, 그런 걸 내가 사야 되겠다. 야, 남들이 못 봤으니 이 저평가된 걸 내가 사야지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물론 저평가를 안 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얘가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까?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 이런 거를 좀 더 많이 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더 보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수치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보기가 더 어려운데 자료들과 이런 걸 종합해서 보면 예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의 이제 심리, 사회의 변화 이런 걸 보면 조금 예상이 되거든요. 20년의 시간 동안 혹시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실까요? 제가 말한 대로 방법대로 해가지고 또는 제 책을 봐서 또는 제 수업을 듣고 해서 결국 재산을 많이 불렸다는 사람들 얘기가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제가 2016년에 또 부동산 투자 정석을 새롭게 이제 발간을 했었거든요. 그때 보고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딱 한 채였다는 거예요, 집이. 서울에 이제 한 채였는데 그게 얼마 정도 되냐면 한 7억 정도 되는 아파트였거든요. 본인은 한 채만 그냥 갖고 살아야 되는 줄로 아는 거였죠. 제 책을 보고 완전히 충격을 받아서 와, 이런 머니트리가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당장 거기서 대출을 꺼내서 집을 2채, 3채를 사기 시작했대요. 5년 불렸더니 얼마 됐을 것 같아요? 66억 만들었대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경제적인 자유를 꿈꾸시는 분들이 당연히 많이 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돈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돈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들을 유지시켜주는 수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역시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를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데 사랑하고 사랑받고 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려면 돈이 없으면 안 됩니다. 돈 없어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신혼초에 정말 돈이 없던 시절이 있었는데 맨날 한숨이 나오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그럴 때마다 맨날 한숨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자꾸 싸우게 되는 그런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을 안 만들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그런 관계들과 이제 부부만이 아니라 여러 사랑하는 관계들이 있잖아요. 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있고 친구들도 그렇고 그런 관계들을 계속 잘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다. 그래서 또 두 번째 가치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삶. 정말로 보면 너무 다양해졌잖아요. 예전에는 뭐 그런 것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데 지금은 뭐 너무 다양하지 않습니까? 다양한 것들을 태어났는데 이왕이면 나 하고 싶은 거 뭐가 할 수 있으면 좋겠잖아요. 그게 다 결국은 돈이 받침이 안 되면 못 하는 거잖아요.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다 라는 거고, 세 번째는 하기 싫은 거를 안 할 수 있는 삶. 네, 이게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되도록이면 하기 싫은 일은 안 할 수 있으면 더 좋잖아요. 네 번째는 많이 베풀 수 있는 삶. 내 주변에 좀 더 많이 베풀면서 살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젊은 사람들에게 돈 벌기가 좀 쉬운 그런 기반을 좀 만들어주는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사회적인 역할이 있는 삶. 끝까지 사회적으로 내 역할에 존중받을 수 있는 삶. 이런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서 오랫동안 일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렇게 일을 해야 유튜브에서도 불러주기도 하고 존중도 받고 나의 사회적 역할이 있잖아요. 이게 재밌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걸 너무 많이 하면 피곤한 거지 적당히 하면 이게 재밌는 거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사회적으로 계속 역할을 유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랫동안 사회적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삶, 이런 것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월급쟁이 부자들 구독자분들에게 출연 소감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월부가 이제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부동산이라고 이제 딱 쳤다. 그럼 무조건 다 월부한테 일단 걸리잖아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플랫폼을 만들었고, 월부가 한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하나 있잖아요. 부동산은 공부하는 것이다 라는 거를 갖다 만든 데가 월부라고 생각해요. 물론 저도 뭐 부동산 공부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렇게 월부처럼 이제 많은 대중에게 부동산은 공부하는 거야 라고 이제 인식시켜준 데는 월부가 이제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은 틀린 것은 아닌데, 다만 접근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공부를 너무 반짝 하고 말게 되는 게 너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동산은 꾸준함이 받쳐주지 않으면 이제 해결이 되지를 않아요. 아무리 부동산 투자를 자주 한다고 하더라도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동안에 계속 꾸준함, 이걸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렵더라도 그 어려운 거를 해야 대중과는 다른 삶을 산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인식을 하시고 내가 그 어려운 꾸준함을 각오들을 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